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어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은 각각 일본과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배드민턴 안세영은 무릎 부상을 이겨내며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 승전보 정리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보궐선거 사전투표 중 역대 최대치인 22.64%를 기록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사흘 뒤 본투표까지 총력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그제 국회에 깜짝 등원한 이 대표와 함께 인증샷 릴레이를 벌인 반면 비명계는 냉랭한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유인촌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곧 임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이어진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또 서울시장 국민의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강서에 그동안 밀린 숙제, 수건 싹 다 해결해줄 해결사 우리 김태호입니다. 우리 한 23, 4% 될 때까지 힘있게 투표 동료합시다 여러분. 투표에서 진경우를 당선시키고 투표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합시다. 네, 서정 변호사,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제 어제 이틀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무려 22.64%였는데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입니다. 구정차장님, 네.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사전 투표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총선이 6개월 앞두고 지금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라는 점이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 이제 각 당이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해서 투표장으로 이끄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역대 재보궐선거 또는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진 이유는 내년 총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번 사전투표에서 우리의 지지층이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전투표에는 지지층들이 몰리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간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후보가 꼭 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총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사전투표율인데 여야의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좀 각자 다른 해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네. 민주당이 봤을 때 이 사전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거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전과 다르게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 이제 뭐 진보 측에 유리하고 낮으면은 뭐 보수 측에 유리하다. 그런 게 불분율처럼 돼 있었는데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투표율과 상관없이 그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최근에 1년 5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강서구의 선거에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가 정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심판을 내세웠을 때 강서구에서 무슨 정권 심판이야라고 의아해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10분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겁니다. 투표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권리 행사입니다. 이건 뭐냐? 이 투표로 이 정권에 대한, 그런 민주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로서 몽둥이를 휘둘 일은 없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랬을 때는 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 총선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6개월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잘 됐다. 강서구에서 지금 판이 열렸기 때문에 나의 투표로서 의사를 이 국가에, 윤석열 정부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강서구의 어떤 주민들의 중도층을 끌어들였다. 저는 재보궐에서는 여야 양쪽 진영은 이미 다 단단하게 직결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투표율로 반영돼봐야 30% 내외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재보궐 지선을 다 따졌을 때, 특히 지선 자체가 서울시 선거였는데 아주 구선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중도층에서 이 정부에서 화난 주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권 심판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좀 보셨는데 뭐 반대 좀 해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정욱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요, 아마 투표일이 3일이죠. 근데 어제 토요일이 제일 높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본투표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본투표를 이렇게 보면 만약에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 봐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 투표율하고요. 결국 여야 유불리에게 무관하다. 관계없다 봐요. 과연 이게 어느 지지층이 많이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판세는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재명 대표 말에 동의해 본 게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동의합니다. 판세는 이게 민주당 후보가 3표 부족하지 않을까. 이건 이게 이재명 대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판세는 백중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예요. 우리 법에 보면 선거운동 날짜는 법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선거는 뭐 18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뭐 15일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전투표가 대세가 돼버리면 그럼 이게 투표 기간이 완전히 거의 몰각돼버리는 투표 기간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며칠을 땡기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여러모로 정치 신인들한테도 불리할 수 있고요.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이게 과연 사전투표가 대세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럼 이게 본투표율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이게 깊이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그 3표가 부족하다 이거는 투표 동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저도 이게 비유적으로 한 거지. 그게 뭐 저도 네. 비유로 말한 거지. 네. 실제 판세는 이제 백중세는 맞는 거고요. 뭐 3표는 이게 그냥 인용해 본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이번 중에도 선거를 독려했습니다. 여야 모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네, 당초 이 대표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 투표 현장에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네. 일정 3시간 만에 공지한 지 3시간 만에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네. 이 당초 예상보다 투표율이 좀 올라가니까 취소를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이 취소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 보궐선거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유세장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크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아마 유세장에 직접 가서 본인이 이제 지원 유세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돌연 취소가 되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본선거 이전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장에서 유세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일정 취소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정 변호사님, 네. 제가 보기에 저는요. 본인이 이제 근육이 뭐 소실돼 가지고 이게 재판도 못 받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80분 만에 재판을 끝냈잖아요. 근데 재판도 못 받겠다는 분이 보궐선거 지원 유세 가면 그러면 이게 국민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판사가 볼 때도 완전히 재판 못 받겠다는 게 쇼 아니냐 이런 게 비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비판이 아마 취소한 첫째 이유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이게 보궐선거가 한쪽은 이제 경찰청 차장이에요. 또 한쪽은 이게 검찰 수사관이고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폭로한 김태우 후보죠. 이런데 검경이 붙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정과 사범에 지금 이게 또 재판 받고 있는 게 지금 쪼개면 이게 10개가 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와봤자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이유로 안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과 사범은 좀 적절치 않고요. 이 나라가 기억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꺼낼까요? 정과 13범이 대통령도 하셨고 선거 유세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유세를 가면 얼굴은 비칠 수 있죠. 근데 지원 유세를 가면 본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엄청 많은 인파들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악수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그 지지자들을 그냥 저 아파요 하고 네. 하면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 가서 본인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선거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되겠다는 판단들이 컸다. 그런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건강을 무릅쓰고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만약 나쁘게 나온다라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심판받았다. 이런 심판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는 것이 유리한가 가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고심하다가 나가려고 했다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좀 취소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뭐 그 선거운동 기간이 한 2, 3일 남아 있으니까 지원 유세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심판으로 성격이 규정이 되어진다라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이번 선거 이 구청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 행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걸 기준으로 삼고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좀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각 당에서 내놓고 있습니까? 네. 강서구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지금 복합된 그 시가지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 복합 개발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러니까 여당 집권 세력이 힘을 모아야 이 강서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진교훈 후보의 경우에는 이 경찰청 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권을 좀 견제하는데 야당에게 좀 힘을 좀 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김태우 후보도 그렇고 이 진교훈 후보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 그리고 이 어떤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좀 더 공약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짚어보도록 하면 김태우 후보가 이제 40억 애교 발언 논란을 의식한다는 관측이 좀 있어서 이제 강서구청장이 되면 급여를 일절 받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세웠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아니 돼야 그 급여를 안 받죠. 그러니까 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급여 안 받겠다 하는 것들이 전형적으로 아무 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게 본인 자체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 능력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흠집내기. 그다음에 급여 안 받는 거랑 행정 능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분 좋게 해주면 표 찍을 것 같아요. 너무 강서구민을 일차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급여 받으세요. 받을 거 받고 정말 그 행정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급여를 받는 구청장은 무능력하고 급여를 안 받는 구청장은 그러면은 능력이 좋습니까? 이런 아주 일차원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 김태우 후보 자체가 애초부터 명분도 부족했지만 실력도 없는 후보자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제가 이제 반박을 좀 드리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서울시장 할 때 급여를 안 받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진정성 있게 평가해 줘야 됩니다. 월급을 이렇게 포기하고 열심히 강석으로 일하겠다는 이 진정성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줘야 돼. 비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게 계속 40억 비용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옛날에 박원순 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때문에 이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민주당이 진짜 이게 40억 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40억이 그럼 책임이 다 김태우 후보한테 있습니까? 김태우 후보는 이게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도 이게 유죄를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도 유죄를 만들어냈고요. 정말 이게 공익 신고해서 우리 나라를 바꾼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워낙 여러 개 폭로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뭐 몇 개 가지고 이게 처벌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공익 신고가 위축이 돼요. 저는 40억의 책임이 관익에 법원은 없는가? 김명수 체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급여를 안 받았다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밀어달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장시절에 급여 안 받고 나중에 수백억 다른 걸로 많이 챙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하고는 비교가 봐도 아니고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법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것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확한 원칙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이번 결과가 또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패배할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각 당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만약에 야당이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구의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여당 바람, 국민의힘 바람 때문에 김태우 후보에게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5개월 이후에 치러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패배한다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삼진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내년 총선에도 민주당에는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패배를 하게 된다라면 지난해 승리했던 후보가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사면 복권을 받고 다시 출마한 거에 대해서 이 강서 구민들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비대위 체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이 진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도 선거 결과는 상당한 악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언급한 진교훈, 김태우 후보 외에도 정의당 권수정 후보, 진보당 권혜인 후보, 녹색당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1년 전 지뢰 관련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친 한 장병이 있었습니다. 24살 표정호 병장인데요. 6개월 전 발목 이식 수술을 받았고 너무 자지 말고. 지금은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 발목 통증을 견뎌가며 하루 8시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의료진의 응원이 표장병에게 다시 걸을 힘을 줬습니다. 왼쪽 무릎을 의식적으로 높게 들어. 그래야지 나중에 오른쪽에도 힘이 생겨. 무릎을 좀 더, 알았지? 완쾌해서 잘 걸었으면 좋겠다며 멀리서 신발과 응원을 보낸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견뎠으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주위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의지가 많이 돼서 이렇게 잘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대 전 대학에서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표병장은 이제 경찰관이 되는 것 말고도 다른 꿈을 품게 됐다는데요.
두 번째 꿈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군에서 다치고 전역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서 위로나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표병장은 이제 넉 달 뒤 제대를 하는데요. 하루빨리 완쾌해 마음껏 뛰어오를 수 있는 날이 오길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번에 민주당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고 있어서요. 정확한 국회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장윤주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제쯤 복귀를 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지금 일단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의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많이 지금 해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고 또 국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건강 상태까지 이르렀는지는 또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당장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이기 때문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본투표 전에 유세장에 아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그 기대마저도 당연히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한 또 결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유세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는 아마 국회 일정에도 복귀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또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의 권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 일정들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복귀해서 다시 당무에 그리고 국회 일정에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건강 상태만 허용해 준다면 또 빨리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가 국회에 등장한 날 이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 네, 이 법안 표결이 시작되자 의원들이 또 사진을 찍으러 직접 줄을 서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 대표가 당권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에 당내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영장이 기각되고 또 당내 갈등들이 많이 또 수습이 되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음 주에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야당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보다 공고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 강해진 리더십 을 또 토대로 해서 본인이 그립감을 쥐고 내년 총선까지 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서 당무에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일 내에 만약에 당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또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그 강해진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당내에서도 당무도 그립감을 쥐고 본인의 어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 자리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가지 않았던 거죠? 글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분들이 가셨는지 아닌지까지는 정확히 확인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지금 국회에 도착을 해서 또 표결을 했던 것이고 그 표결했던 그 법안 자체가 그 최상병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고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안건에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 힘듦이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비명계 의원들이 왔는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건강이 어렵고 지금 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회 표결에 직접 임하는 모습에 그 많은 의원들이 감동을 받고 좀 응원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당시에 비명계 의원들 저희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라서 전화 통화에 따르면은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라면서 상당히 이재명의 사당화가 됐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고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 모습은 다분히 좀 연출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면
이재명 없는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돼서 저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옥중에서 공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없이 내년 총선을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있는 총선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저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것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됐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인정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 유심히 누가 사진을 찍나 봤더니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는 친명계 의원은 소수고 과거 친문계,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문에서 친명으로의 어떤 인적 교체가 사실상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친명계가 다수 공천을 받는다라면 현역 의원 다수가 낙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면 공고화될수록 분열의 균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제가 봐서는 비명계 의원들 저기 인사하는데요. 누가 있었죠? 네, 지금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표를 했다고 하는 뭐 4-5명 정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비명이 4-5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10수명이 있는 것이죠. 가결 던졌던 거는 포기까지 하면 39명, 40명을 예상하는데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이 가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저기에 나섰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최수근 상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윗선, 용산의 수사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본인이 끝까지 대표이후의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도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에요. 근데 어느 당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단식 20일 하고 병원에 있다가 중요한 표결에 오랜만에 찾아오니 찾아가서 뭐 줄 서는 것처럼 보여주면 찾아가서 그냥 인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20일 동안 단식을 찾아와 봐요. 더 줄 서죠. 원회의전 정도 줄 설걸요.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제 눈으로 봐서는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구정차장님께서는 당에 분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총선에서는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돼서 좀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표면상으로는 공고화된 게 맞죠. 그다음에 분열의 여지도 있죠. 근데 어떤 당이든 간에 분열의 여지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영장 기각 이후에 정치검찰의 수사에 잘 대응을 했구나. 라는 평가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부가 그동안 흘려졌던 갈등 구조가 조금은 단단해졌지만 현재 돌아와서 지금 본인에 대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색출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징계를 했을 때 그건 또 갈등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으나 아직은 대표가 그걸 결정한 바도 없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러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내용에 휩싸일 수 있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패를 이재명 대표는 다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명계나 말하자면 본인에게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을 안는 순간 본인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당이 내용으로 갈지 아니면 순탄하게 갈지는 뭐 이건 너무 단순한 산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다 안고 갈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화의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이제 복귀 이후의 시점을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이재명 대표의 첫 과제는 당내 징계 문제 해결이 첫 번째로 좀 꼽히지 않습니까? 네, 친명계에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떤 결단을 내릴 걸로 좀 관측하십니까? 징계는 이제 이거 불가능하죠. 일단은 이제 누가 가결표를 던진지 색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령 색출했다 한들 가결표 던진 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고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이게 징계합니까? 이런 게 게시판에 올라오면 게시판 문 닫아야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게시판에 5만 명이 넘으니까 윤리심판에 만약에 보낸다면 이거는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아니면 이게 해선 사유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걸 끝까지 색출해서 징계하면요. 바로 민주당 해산 사유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도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화해 모습, 재수처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개딸들을 사주해서 계속 공격해라. 이렇게 저는 이중 투트랙으로 간다. 이래 봅니다. 네, 보면요. 지금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무에 복귀를 하면 당 분열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면서 비명계를 겨냥했습니다. 이 친명계 내부에서 조금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뭐 의견이 갈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도부에서 이 가결표를 던진 행위 자체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위였다라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사실상 징계를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징계를 할 때는 가결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무기명 투표화에서 그런 입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또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기존에도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던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하고 나면 이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내 갈등들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 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러야 할지에 대한 대표로서의 메시지를 분명히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당원들과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무에 복귀를 한 후에 내놓을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 당내를 어떻게 통합시켜서 내년 총선의 승리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에 의한 결과가 곧 메시지로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뭐 이번 주 내로 당무에 복귀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관련 소식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판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주 2회도 주 3회까지 당무제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을 만나셔가지고 사실 예,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이번 달에만 구정차장님 네. 최소 3번 정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매일 같이 그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구속 리스크는 잠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구속 리스크는 유보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그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계속해서 지금 추가 기소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당무를 보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재판에 출석해서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이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동규 씨도 이날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뇌물 사건 첫 재판인데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다 밝혀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고 판사도 말씀하고 계시고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다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장 기각하면서 혐의도 소명 안 됐다고.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뭐 영장 단계에서까지 다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 전 실장은 이 대표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 사업자들이 따로 벌인 일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배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치고 민간 업자들에게 고의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공익적으로 5천억이 넘는 환수를 했던 그런 또 최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업자에게 배임의 고의로 어떤 수익을 몰아줬다 이런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임의 의사로 대장동 사업을 벌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들과 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재판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물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재판부에 내놓을지 그리고 그 증거들 자체를 과연 피고인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만났는데 당시 법원장에서 재판장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죠? 이 포옹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저는 이게 묵시적인 증거인멸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따뜻하게 한번 껴안아 줌으로써 오히려 이게 정진상 실장 입 열지 말고 잘 버티라. 끝까지 이게 끝까지 자백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렇게 버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척근으로 분신으로 믿는다. 이게 꼭 한번 안아줌으로써 오히려 저는 이게 묵시적이지만 증거인멸, 입을 막는 이런 게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다른 판사의 보석 조건을 왜 침해합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도 판사한테 허락해달라. 이 말은 이게 본인이 허가 안 받으면 껴안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보석 조건이에요. 접촉하지 마라, 껴안지 말라는 게 보석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한테 허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동연 판사 왜 허가해 줍니까? 다른 판사가 접촉하지 말라는데 왜 이 판사가 허가해 줍니까? 저는 이런 장면 법정에서 처음 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동규 씨는 계속 투기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동규 씨는 욕하고 그럼 이게 정진상 씨는 꼭 껴안아주면 지금 이게 정진상이 별명이 관우입니다. 유동규 씨가 장비예요. 둘이가 공모회가 둘 다 구속됐잖아요. 네. 정진상 씨도 구속됐잖아요. 근데 정진상은 구속은 너는 아무 죄 없이 구속됐으니까 꼭 껴안아주고 유동규는 나쁜 놈이니까 구속되니까 배신자라고 욕하고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둘이 공범으로 둘이 술자리에서 매일 룸살로 술도 먹고 공범으로 구속됐는데 저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만 껴안고 유동규에게 척근이 아니다. 이게 저는 아주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백현동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사건들도 이제 재판에 넘겨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수사를 좀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검찰도 지금 굉장히 고심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례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할 때에는 확실하게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를 잡아야만 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어떤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이 재판장에서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지금 현재 재판 상황이나 이런 정치 일정 때문에 이 대표의 행보에 주목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야 대치 상황 관련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 지금 현재 현안마다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살얼음판 같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인사참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국민들이 인사참사를 보고 있겠죠. 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보내죠?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들의 수준을 봤을 것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부 장관 이 두 분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신원식 장관 자체는
그냥 본인이 뉴라이트 장관님을 그냥 입증한 거예요.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는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1948년이 건국 이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고 그다음에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건 본인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아직도 공산주의자라는 신념을 버리지 못합니다. 네. 전 이 장관이 된 뒤에 일성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 그냥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본인이 전장에 총 들고 나갈 겁니까? 왜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목숨을 허투루 아주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전장에 바치려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힘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 미달인데 뭐 대통령께서 워낙 처음부터 뭐 인사청문회나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블랙리스트 MB 정부 시절에 없었다. 네. 근데 당시에 블랙리스트 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예요. 본인만 안 받았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게 뭔가 찔리니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회나 국민들의 눈엔 안중도 없으니 임명하셨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부분을 인정하는 자체는 이미 인사참사로서 끝난 것이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하시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하는 것이죠? 인사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께서는 도대체 어떤 검증을 하는 겁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진짜 인사검증 시스템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인물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비판을 안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는 또 제대로 된 인물을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하지만 또 이 야권이 이재명 방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위치 때문에 일일이 국정에 좀 제동을 걸고 있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국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이번 국회만큼 이렇게 저는 국회가 망가진 그런 게 처음 봅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1995년에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할 때요. 그때 은행 계좌 있잖아요. 계좌 하나를 들고 나서 흔들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폭로를 하려면 뭔가 근거 하나는 가지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김행 이분이 뭐 코인 했다는데 그 코인 거래 내역 한 장 흔들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게 가짜뉴스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후보자가 허위함에게 위정으로 고발하는데 국회의원이 허위로 질문하거나 가짜뉴스 퍼뜨리면 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게 국회가 이렇게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변질해버린 수준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블랙리스트에도 그래요. 옛날에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조윤선 장관하고 김기춘 실장 재판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국민돈 수백억이 들어간 특검이 지금 이게 재판이 올 수도 때가 여직원 한 명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실체는 재판에 밝혀진 적도 없어요. 근데 유인천 장관이 무슨 블랙리스트 했습니까? 지금 조윤선이나 김기춘 실장 재판도 올 수도 돼 있거든요. 따라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자국의 허위 폭로를 한다. 저는 국회가 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들도 그래요. 왜 위원장이 왜 편파적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도 앵커 두 분이 있고 보수 진보 패널이 있으면 앵커는 중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뭐 사퇴를 해라 마라 이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그러니까 김영 후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네. 뒤에서부터 좀 발언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여기 앵커분들은 중립을 잘 지키죠. 근데 안 지키는 앵커 많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뛰쳐나가야 됩니까? 저기 패널의 주랭랑이라도 칠까요?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인천 장관이 블랙리스트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문건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MB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고 돼 있는 좌파 인사들 척결하라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쓴 문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없습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면 아니 자료 제출을 해야 뭐를 가짜뉴스라고 하죠.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 자체가 제출을 안 해요. 자료를요. 그러니까 의원이 물어봐서 코인이 있습니까 하면 자료를 내면서 본인의 금융자료를 내고 보십시오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는 내지 않고 없습니다만 반복하니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그런 태도가 숨기는 태도, 거짓말하는 태도가 문제지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10초만. 앵커가요. 불공정하게 패널이 뛰쳐나가면 안 되지만 앵커가 패널 보고 당신 사퇴하세요. 당신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죠. 지금 이게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이 이게 위원장이 할 발언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짚어야 될 여야 대치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팽팽한 토론이 이뤄진 것처럼 좀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 정쟁이 대치 상황이 상당히 극심한 상황인데 좀 다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던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본인이 범법이라는 사실들을 계속 증명을 못 하시면서 아니야,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이렇게 짐 싸고 나갔으니 대통령은 철회해야 합니다.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김행의 주랭랑, 김행랑 이렇게도 나오고요. 행방불명됐다. 김행방불명. 네, 김행랑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구정우 차장님. 근데 김행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다음에 지금까지 모습을 안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이거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제 파행으로 치닫는 모습은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후보자가 그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제 그 자리를 비우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책임 소재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여야 정치권이 큰 실망을 좀 안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공직 후보자가 그 공직을 책임 있게 이 직을 완수할 수 있는지 정책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도덕성 이걸 검증하는 자리인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 그 공직 후보자의 과거 살아온 이력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데 그 의혹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가까운 이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부터 어떤 고성이 오가고 논쟁이 오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행으로 끝나는 당시에는 여야 인사청문위원 간의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께서 공직 후보자에게 그렇게 자료 제출 안 하고 그걸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라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인사청문회가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공직 후보자와 함께 퇴장을 했고 그 과정에 정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직 후보자가 퇴정을 한 것이고 1시간 뒤에 이제 다시 속개는 됐습니다만 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그날 자정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야당이 단독으로 해서 하루를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인사청문회를 주관한 인사청문위원장 그리고 여야 위원들에게도 있고 또 정회 기간에 나갔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 국무위원 후보자에게도 이 마땅한 비판이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대통령실을 취재를 해보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임명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분이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습니까? 실제 이제 주식 파킹 이야기하지만 공동 창업자한테도 이게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공동 창업자한테 파킹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나머지 의혹들도 전혀 증거가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는 임명은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여가부가 공약인데 아니 역대 대통령 공약 중에 부처를
없애겠다는 이런 공약도 안 받아준 야당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 조직은 다 이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저는 빨리 이게 여가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생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당이 좀 지나치게 좀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사실 여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치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거는 여당의 주장이죠. 뭐 대통령실의 주장이고. 좀 본인들을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을 고르려고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쓸모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임명을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수준이 그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임명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18번째, 19번째, 김행 후보자까지 임명을 한다면 20번째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얼마나 욕했습니까? 25번째에 의회에서의 어떤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불통이다. 독선이다. 욕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갱신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피하지 못할 겁니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연락도 두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의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 의회는 여당, 야당, 특히 민주당 의원이 밉다고 해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 그것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다라는 측면에서는 자격이 이미 상실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부의 수준이 딱 그만큼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군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청문회까지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상 올해 말까지는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화요일부터 국회에서 17일 동안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최상병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잼버리 파행 운영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인데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부터 2달간 진행한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걸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당초 지난 5월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용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 사전투표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본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가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부산교통공사 등 4개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 2만 5천여 명가량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지난달 철도노조 중심의 1차 총파업 이후 3주 만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네, 최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A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